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를 뽑는 경선에 막이 올랐습니다. 민주당 대선 레이스 앞에 서 있는 주자는 모두 9명. 지지율 1위로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내일 대선 출마를 온라인 영상 비대면으로 선언합니다. 경선을 소박하게 치르겠다는 뜻인 거죠. 어제 이분의 출정식과 대비되는 효과도 노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 반드시 찾아오는 거, 검증의 시간이죠. 야권 바로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막말 프레임으로 지난 5년 동안 내가 고생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프레임을 이제 걸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막말을 넘어서 그건 쌍욕하는 사람이야. 쌍욕하는 사람인데 쌍욕하는 사람이 막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더 웃기지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아마 이재명 지사가 되면 그 프레임을 걸기는 정말로 어려울 것이다. 반면 이 지사가 등장해도 이런 논란들을 주 공격 소재로 삼지 않을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만큼 욕을 찰지게 하는 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 점을 가지고 뭐 문제 삼지 않잖아요. 이 지도자의 자질 문제를 좀 우리가 같은 것 때문에 되면 검증하니까 너무 식상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지사 측은 전부 검증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악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 대통령 후보는 뭐 이재명 지사가 됐든 윤석열 후보가 됐든 많은 후보들은 1차 검증을 또 거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과거에 또 나왔던 얘기에 대한 되풀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시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의 첫 관전 포인트는 6명까지 끝난 컷오프 예비 경선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순위도 관심사입니다. 1강 1중 7약 혹은 빅3로 불리던 기존의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입니다. 민주당의 후룡 본격 레이스로 잡았습니다. 앞서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얘기가 많아서 공격하고 방어하는 입장이었다면 이번에 이제 이재명 지사 얘기가 많아서 조금 바뀌는 공수교대입니다. 일단 뭐 가볍게 이 질문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상황실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꿰뚫고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 김영진 의원님께 잠깐 드려보면 일단 뭐 비대면으로 내일 출마 선언을 하죠. 네네. 출마 선언하고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보통 기자들이 마크맨이라고 해서 대선 주자를 마크하는데 이번에는 의원들이 이제 이 지사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2개 언론사씩 마크하겠다. 그런 건가요? 누가 그랬어요? 아니 보도에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그냥 했는데 그거 아닌가요?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죠. 요거는 그냥 상황 정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네. 이거는 뭐 이렇게 눈여겨볼 상황은 아닌가 보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언론 담당 쪽에서 하시는 거고 상황실장님은 그냥 이건 뭐 크게 신경 써도 안 되는 상황. 양념이죠, 그냥. 양념으로. 별 문제 없는 상황. 이 얘기 좀 하고 저희가 예열을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얘기하세요. 아니 바로 또 제가 한번 공격할게요. 공격. 예, 그 말씀 들었는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니까 뭐 별 의미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딱 받은 느낌은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굉장히 일을 치밀하게 하는구나라는 생각 하나 들고 두 번째는 굉장히 올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언론 공보 담당만 15년 하고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 입문했을 때부터 큰 선거 나오면 맨날 이 공보 담당들 캠퍼들이 앉아서 하던 일이 언론사별 담당, 누구는 어느 신문사 맡고 누구는 어느 방송사 맡고 이래 이야기했는데 그 제대로 되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맡는다는 게 순기능적인 것도 있지만은 좀 부작용,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구나 지금은 언론사라는 게 특징되어 있지 않잖아요. 뭐 아까 뉴스버스 뉴스버스 처음 들어본 매체가 이런 자기 나름의 특종을 터뜨리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그 체크하고 모니터하고 또 대응해야 될 그런 시기에 특정 언론사를 정해서 담당을 마크맨을 맡긴다고 하는 게 상황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걸로 그냥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냥 일상적으로 의원들이 이제 또 그 국회에 있다 보니까 정치부 기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 중에서 그래도 자주 만나는 기자들한테는 객관적인 사실과 내용에 대해서 좀 그 얘기를 해주고 또 그 기자들의 그 평도 있고 의견도 있으니까 그 기자들은 사실은
정치인과 국민을 연결해주는 그 메신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의견을 잘 들으면 그 정치인들이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는지 그런 얘기를 듣겠죠. 그런 순진적으로 했던 거지. 이게 마치 무슨 뭐 네트워크 시스템처럼 매일매일 관리하고 뭐 너 언제 만나니 누구 만나니 뭐라고 하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적 한 번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별로. 그런 상황이 오늘 아니고 어떤 기자가 전화 왔더라고요. 김용진 의원님이 저 담당이는 그래? 누가 그러는데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이른바 이제 욕설 논란이 다시 이제 재조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홍준표 의원이 뭐 과감하게 신호탄을 쏜 거죠. 예. 거기서 이제 당기진 거죠. 원래 뭐 이제 내부 총질을 아까 이제 한다고 내무반 이제 바깥으로 이제 적진으로 던진 박격포를 거죠. 쏘시는 박격포를 거죠. 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 좀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다 공개가 되었는데 아무도 그 점을 가지고 뭐 문제 삼지 않잖아요. 이제 검증이라는 것이 좀 더 국민들이 이 지도자의 자질 문제를 좀 우리가 틈것 때문에 되면 검증하니까 너무 식상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이해창 총재가 대쪽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흠을 내니까 대쪽이 쪼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지사는 아무도 대쪽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이게 뭐 들으니까 칭찬인지 비판인지 좀. 제가 보기엔 김재원 의원께서 예. 보면서 리쿠션이에요. 성동격서. 성동격서. 내가 조삼모사. 조삼모사. 그런 스타일 마치 아닌 것 같으면서 더 까는 돌려가기. 스리쿠션이지. 그러네요. 그래서 물론 다 할 수 있는데 뭐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또 홍준표 대표 얘기하듯이 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잘 못한 거죠. 잘 못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할 때까지 사과하는 게 맞죠. 좀 더 구체적인 이른바 이제 욕설 파일이죠. 지금 지난 뭐 대선 때도 나왔으니까. 그 문제라고 하니까 근데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 문제가 뭔지. 근데 이제 그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야기했잖아요. 국민들은 잘 모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대통령 후보로서의 비전과 식견, 자질, 역량 이런 부분하고는 뭐 별 관계 없어요. 그런데 실제 들은 입장에서는 조금 이분 속에 이런 참 좀 어두운 부분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이게 나중에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고 했을 때 아예 그게 지워져 있으면은 걱정할 게 없는데 작용을 하게 되면은 판단과 결정에 정치적 결정에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친문 이제 흔히 말하는 반이재명계 친문 쪽에서 걱정하는 부분도 결국은 그런 한 부분이 나중에 극단적인 어떤 그 결정으로 나타날 거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런 게 뭐 더 적나라한 표현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지 싶어서 저희 지금 이제 돌려 안 까고 바로 직공. 그럼 여기서 정면 까기. 와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 와 찬스. 자, 여기서 와 찬스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안 쓰면 언제 쓰겠어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괜찮아요, 그림? 괜찮습니다. 그래요. 자꾸 쓰고 싶네. 그런데 그 말씀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김건희 씨 얘기도 했고 관련한 뭐 김재원 의원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 얘기를 하는데 그 관련한 객관적인 사실에 관해서는 저는 사과하는 게 명확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사과를 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경선 때 경기도민들은 대부분 다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정치 고관여층은 다 알고 있어요. 그건 잘 못 아시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 제가 아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한 사람도 들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공격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기재로 삼아서 하고 싶으면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굳이 그것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경기도지사를 뽑고 대통령을 뽑는데 그에 대한 생각이 강했던 거죠. 왜냐하면 2018년에 의원님도 아시지만 얼마나 격렬하게 경선을 했어요. 예. 친이 친박 정도의 경선 정도로 갔었어요. 예. 그래서 알잖아요. 네. 그때 다 깠어요. 다 공개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들을 만한 사람들, 볼 만한 사람들은 다 보고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 이 지사가 사과를 했고 또 진솔하게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남겨진 과제인데 저는 그 문제는 가족 간에 있었던 어머님과 이 지사, 어머님과 큰형과 형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가 모르는 사실은 그 오래된 한 수십 년간의 과정들과 그 과정에 얽힌 그 감정의 진폭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것이 그 진실은 아니었고 그거 관련해서는 사과하고 가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 뭐 그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9명의 그 우리 저기 뭐 민주당 후보들 나오면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진실은 그런 정도로 그게 극단화돼서 나가는 사안은 아니었다. 예, 볼 때 이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보면 뭐 9번 8이라든지 또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얘기들 들어보면 전후 맥락을 좀 보고 하면 왜 그랬을까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잘못했다. 그래서 이 지사는 사과한다. 그런 거죠. 예. 그 이제 결국 이제 변수는 딱 이거 같아요. 그거를 일반 국민들이 듣게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이슈로서 토론의 주제로서 공방하다가 끝나고 실제 듣는 국민은 얼마 안 되느냐, 거기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이 국민들이 듣게 되면 그냥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다 듣게 될란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뭐냐면 아까 말했던 김건희 씨의 예. 과거사에 대해서 예. 언제 어떤 사건이 객관적인 사실로 나올지 모른다라는 것 사실 비슷한 저는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거는 사실관계를 뭐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거를 근거를 제시하거나 팩트를 제시하거나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이 없는 반면에 이거는 이렇게 녹음이 돌고 있으니까 뭐 육성이 돌고 있으니까 그게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귀에 들어갔을 때 주는 저도 사실 좀 충격받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김건희 씨 문제도 예. 안입된 굴뚝에 연기를 할까? 과연 그것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든지 밝히는 그런 과정이 있겠죠. 일단 뭐 그래서 제가 뭐 말씀을 클리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김건희 씨 그분도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실이면 누군가 이야기할 거다. 그러니까 뭐 나는 뭐 그 신경 안 쓴다라고 예.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막 가자고 하지 않으면 예. 공개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니죠. 요즘 세상에 아이고 뭐. 막 가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요즘 뭐 그냥 막 이야기하고 치는 사람도 많잖아요. 저 캐나다 튀어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거를 이제 공개하지 못하게 됐죠. 이른바 그 파일에 대해서는 게시를 하지 못하게 돼 있고 앞서 이제 김재원 의원 얘기는 공개가 됐는데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뭐 경선 과정 또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나 좀 해보면 역시 이제 이재명 지사 얘기인데 박성준 의원이 캠프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시대 정신을 담는 후보가 민주당의 적통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정세균, 이광재 후보로 얘기하겠습니다. 후보가 이제 민주당의 적통을 잇기 위해서 단일화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시대 정신은 이제 이 지사가 하고 있다. 그래서 적통이다. 이런 맥락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상원 실장님이니까 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조선시대 이후로 그 대한민국은 계급 사회가 아니에요. 조선시대에는 적자, 서자, 얼자까지 있어가지고 예. 정말 1%의 그 양반이 그 지배하는 세대였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연 정말 시대 정신으로 나오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미래의 문제를 누가 잘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능력 그리고 실천적인 결과로서 만들었느냐에 대한 그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과하는 사람이 사실은 정치인이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경쟁을 통해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후보자가 되고 또 국민의 여야가 경쟁을 하면서 당선이 되고 그런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통이라는 문제는 약간 좀 구태의연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적통이라고 쓰고 반 이재명이라고 읽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반 이재명인데 이광재 의원 쪽에서도 그건 아니다. 우리는
뭐 포지티브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단일로 하는 것이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그게 궁색하거든요.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뭉친다는 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적통론이라고 내세웠는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순혈주의인데 요즘은 사실 순혈주의 시대가 아니고 퓨전 시대잖아요. 퓨전을 통해서 경쟁력이 생기는 그런 시대인데 새삼스럽게 순혈주의 이야기하고 적통론 뭐 DJ부터 거슬러 와가지고 노무현, 문재인이 적통론 이야기하는 거 보고 저거 가지고 뭉쳐질까 단일화가 될까 그리고 바람을 일으켜서 단일화를 똘똘 뭉치고 한 명도 이탈 없이 다 표를 다 합치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바람을 일으켜야 이재명 지사하고 양강 구도를 만들 텐데 저거 가지고는 좀 신통찮다 바람 안 일어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재명 국민의힘은 뭐 적통이고 요런 것이 이제 당 밖에서 있는 분들이 더 지지율이 높으니까요. 적통이 대통합. 대통합. 그러니까 제가 대통합 문제가 보면 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치 선언이 한 120일 정도, 4개월 정도 걸렸잖아요. 한 2개월 정도까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3지대에서 윤석열과 같이 해서 이후에 통합하는 그림을 설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이 사인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삐졌어요. 딱 그리고 어제 그 이준석하고 나오면서 하니까 기자회견 했어. 난 바빠서 못 봤어. 뭐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아 이게 확 바뀌었구나. 그게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우리 당에서도 여러 가지 흐름과 내용이 있지만 항상 변하는 것 같아요. 사실 작년 8월에는 사실 이낙연 우리 대표 대세론이 민주당 하늘을 95% 덮었어요. 근데 그게 1년 만에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숫자예요, 정말. 근데 지금 상황으로 가면은 민주당은 뭐 이재명 대세로는 거의 굳어지는 것 같고 다른 반전이나 변화가 있기 어려운 상황 같고 오히려 저희 쪽에서 이제 그 당 밖에 있는 분들, 당 안에 있는 분들 다 합쳐져 가지고 또 이번에 사퇴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같이 출마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민주당보다는 조금 더 변수가 생겨가지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4.7 재보선을 끌어낸 또 이준석 체제를 만들어낸 이 바람이 전당주의 당내 후보 경선과 대선 후보 단일화 경선 쪽으로 확 불면 이 바람이 지금은 윤석열 총장을 이제 밀어주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런 변수가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의원님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제 장기판에 자기가 장기판에 차나 포나 말이 돼야 되는데 장기판에 조리될까봐 장기판에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서로 지금 그 눈치를 보고 사람은 아니지만 서로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든 야든 저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당선 가능한 여당 후보, 가장 강력한 야당으로 뽑는다는 것은 그 양측 지지자들의 그 동물적인 감각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걱정해야 될 게 이재명 지사 이 대세론으로 가면은 9월 달까지가 사실 별 재미없거든요. 9월 선거 이제 후보 뽑고 나서는 나머지는 이제 11월까지는 야당의 시간이거든요. 이 바람이 야당에서 다시 한번 오세훈 바람, 이준석 바람 일으킨 바람이 또 무슨 바람을 일으켜낼지 모르는 상황이고 언론의 관심이나 국민들의 이 관심이 이쪽으로 이제 쏠릴 텐데 그때 이재명 후보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박영선 후보처럼 2달 그냥 이렇게 흐송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걸 고민을 상황 실장님이 고민을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조혜진 의원님과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희망사항. 이번에 보면 경선하면서 우리 대선 경선 기획단장인 강훈식 의원이 색다른 프로그램과 기획으로 새로 선풍적인 지금 인기를 걷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그럼요. 근데 왜 뭐 내일부터 있죠? 내일부터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훈식 단장이 어제 나왔었는데 그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독한 질문. 좋은 대답이 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이 쫙 있어요. 그게 되려면 결국은 박빙 승부로 가야 되거든요. 이재명 대세론이 뒤집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별로 안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대선 민주당의 선관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 2번째 인터뷰에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묻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시죠? 우리 집안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그 윤석열 바깥에 있는 집안하고 국민의힘 집안하고
보고 걱정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처럼 알겠습니다. 민주당 걱정할 정도의 이유가 생겨서 네, 이게 머리를 걱정하시면서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잘합니다. 우리도 뭐 남의 당 걱정 한번 하게 해주세요. 한 5년 동안 걱정 못 하시다가 이제 최근에 좀 여유가 있으시네요. 남 걱정할 때가 여유가. 됐군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